시 읽는 일요일 김병호입니다. 그간 잘 지내셨죠? 가을인지 겨울인지 좀처럼 알 수 없는 날씨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건강에 더욱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최선희 시인의 시집, 소원을 적은 풍등이 뒤뚱거리며 오르는 동안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최선희 시인을 몰랐고 그의 시를 한 편도 읽어본 적이 없었는데요. 시인의 일요일 유튜브의 애독자 한 분이 이 시집을 덜컥 추천하셔서 그 시집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괜찮네 하는 그런 마음에 이렇게 영상까지 만들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나라에는 밤하늘의 별보다 시인이 더 많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 최선희 시인은 2013년도에 문해시대로 등단했고 이번 시집이 벌써 네 번째 시집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부지런한 시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솔직히 그 시쓰기에 부지런하면 그만큼의 허술함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최선희 시인의 시를 읽어보면 그런 그 성실함과 어떤 예민함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시집에서 받았던 개인적인 인상은 최선희 시인이 소리에 대단히 예민한 시인이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집 제일 앞에 놓여 있는 그 시 있잖아요. 봄이 왔다. 에서도 그 소리에 대한 감각들을 전면적으로 드러내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시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의 목소리에 지문이 있다고 하면서 예닐곱, 여덟, 아홉 개로 그 사람의 목소리를 구별해 놓으면서 처마 및 무청이 마르는 소리를 찾아내거나 아니면 빈 거미집에 꽃샘바람이 앉았다 가면서 내는 출렁이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요. 첫사랑의 뒷모습을 보면서 멈추지 않는 딸꾹질 소리를 내는 것을 보면 마치 어렸을 때 봤던 외화 시리즈의 누군지 아시겠어요? 소머즈와 같은 그런 소머즈처럼 청각적 이미지에 그 이미지에 대한 감각이 특화된 시인, 그런 시인이 아닌가 하는 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선희 시인이 직접 읽어주는 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소원을 적은 풍덩이 뒤뚱거리며 오르는 동안. 사거리 버스 정류장 앞 김밥 가게 김밥이 마르고 벚나무 이파리 아스팔트 위에서 몸을 뒤집고 붕꽃은 일제히 깨어나고 온천천 물고기 여저기서 고개 내밀고 지친 구둣발 소리에 낙엽들 뒤척이고 딱따구리 부리짓에 팽나무 진저리를 치고 고장난 뻐꾸기 시계 뻑뻑국 딸꾹질하고 늙은 버들강아지 꼬리를 흔들며 저만치 뛰어가고 할머니 무릎에서 오빠의 휘파람 소리가 나고 10월의 마지막 밤이 발길에 차이고 어제와 조금 다른 하루가 털털거리며 굴러가고.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에도 청각적인 이미지들이 많죠. 그 이미지들을 한번 찾아보셨나요? 낙엽 뒤척이는 소리, 딱따구리 소리, 고장난 뻐꾸기 시계의 울음소리, 그 다음에 오빠 휘파람 소리, 그 다음에 하루가 털털거리며 굴러가는 소리. 시인이 읽어주는 이 시를 들으면서 저는 왜 최선희 시인이 이 시를 골랐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물론 시집의 제목으로
그 사용된 표제작이어서 그랬을까 하는 그런 의미도 있기는 하겠지만, 이 시는 최선희 시인의 그 시인이 아닌 자연인으로서 견지하는 삶의 자세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서 다른 시에 비해서 시인 자신도 모르게 살짝 더 애정이 가는 그런 작품이 아니었을까 짐작을 해보았습니다. 제목에는 소원을 적은 풍등이 나오는데 정작 시에는 풍등의 모습이 나오지 않죠. 독자는 10월의 마지막 밤하늘을 유유히 흐를 풍등의 어떤 장관을 기대하고 있는데 시인은 그 기대를 보란 듯이 배반을 합니다. 어딘가에 소원이 어떤 희망과 바람이 가닿기를 바라기보다는 지금의 모습에 더 관심을 두는 것 같은데요. 소원이 이루어지거나 말거나 그런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저 벚나무 이파리나 아니면 운천천 그 물고기나 분꽃이나 늙은 버들 강아지나 할머니 무릎 같은 것, 그러니까 소원이 될 깜냥도 되지 못하는 것들에게 오히려 시인의 마음이 더 쓰이는 모양새입니다. 이 영상의 제목이 뭔지 기억나시나요? 그러거나 말거나 최선희 시인입니다. 최선희 시인의 작품 제목이기도 하지만 그의 최선희 시인의 시를 읽어보면 그러거나 말거나는 단순한 그 읊조림이 아니라 그 무슨 생활 신조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누가 궁시렁대거나 말거나 시비를 걸거나 말거나 나는 제 갈 길 간다라는 그런 의연한 태도, 표제작인 그 소원을 적은 풍등이 뒤뚱거리며 오르는 동안 역시 이러한 생활 신조가 물씬 묻어나는데요. 소원 그까짓 하늘 꼭대기까지 오르거나 말거나 시적 화자인 나는 어제와 조금 달라진 오늘의 하루가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팔리지 않아서 말라가는 김밥, 꽃 피웠던 봄을 훌쩍 지나 다시 가을을 건너야 하는 벚나무, 뻐꾹하고 제대로 울지도 못하는 고장난 뻐꾸기 시계에 시인의 마음이 쓰이는 거죠. 풍등에 적은 소원은 그저 먼 하늘을 날아가는 소원일 뿐이라는 듯이 말입니다. 이런 자세 되게 멋지지 않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고른 시 한 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이 왔다. 최선희. 까치 2마리 새벽 물 한 개 쪼는 소리. 바람 부는 언덕 수선화 꽃대 밀어 올리는 소리. 꽃망울 움켜진 산수유 눈 비비는 소리. 좀 개구리밥 연못에 봄노래 수 놓는 소리. 묵정밭 현오색 옷 갈아입는 소리. 옆집이 조금 더 가까워지고 박새에게 잡아먹히는 겨울 거미의 기지개 소리. 방패섬 파도 맨발로 자갈밭 걸어오는 소리. 짭짤한 아지랑이 바다 안개와 몸 섞는 소리. 벼랑 동백 각혈하는 소리. 볕 굴리던 길고양이 나른한 하품 소리. 울타리 틈새 제비꽃 눈 심지 돋우는 소리. 앞들의 빗소리 들린다. 그 앞에서 잠시 그 소개했던 작품이기도 하죠. 최선희 시인이 청각적 이미지에 예민한 감각을 지니고 있다고 언급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작품이기도 한데요. 이 시를 읽어보면 제 의견에 동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최선희 시인이 이런 이미지 구현, 그 청각적인 이미지 구현에 그 관심을 두는 이유는 단지 시인이 소리에 예민하고 그것을 감각적으로 이미지화했다는 것만을 중요시하거나 거기에 가치를 두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또 다른 하나가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최선희 시인이 발견한 이 틈새가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리는 그 진동을 통해 전달되는 파동이잖아요. 그래서 진공 상태에서는 소리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저처럼 그러니까 문과생일 것 같은데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소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매질이라는 그 틈이 필요한 거죠. 이 표현은 과학적으로 다소 어폐가 있다는 걸 알지만 공기든 물이든 매개체라는 것이 결국은 대상과 대상 사이에 또 다른 하나의 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선희 시인은 이 틈새, 어떤 대상의 사이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까치와 물안개, 어떤 언덕과 수선화, 박새와 겨울 거미, 그 다음에 아지랑이와 바다, 햇볕과 하품의 어떤 그 사이, 하나가 아닌 그 두 개의 것이 함께 공존하는 그 틈 사이에 뭔가를 발견해내는데 시인은 익숙한 거죠. 어떤 동질의 물질이라면 그것이 모양이나 크기에 상관없이 하나에 불과한데 서로 다른 어떤 그 성질의 다른 대상, 각각의 대상이 서로 공존을 하는 그 방식과 모습을 시인은 시적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그것들 사이에 놓인 틈새를 이렇게 비집습니다. 시 이연에도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옆집이 조금 더 가까워지고 라는 이런 것도 역시 그 틈의 맥락에서 비롯된 발견한 사유인 거죠. 겨울에는 아무래도 추운 날씨 등의 어떤 조건 때문에 이웃과 소원해질 수밖에 없는데 봄이 오니까 조금 더 가까워졌다라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봄이 오니 옆집과 우리 집의 사이가 조금 더 가까워졌다는 표현을 살짝 포장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떤 사이에 대한 그 틈새에 대한 시적 발견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러한 부분이 최선희 시인의 어떤 그 시적 매력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최선희 시인의 시 한 편을 마지막으로 한 편 더 읽어볼까요? 자화상, 최선희. 참깨밭 둔덕에나 심어 고라니가 잘라먹고 메뚜기도 밟고 가고 장마비에 두들겨 맞고도 버티더니 상강 지나 서리 몇 번에 누렇게 변하던 콩 살짝만 건드려도 팔짝팔짝 저만치 달아나던 옆집 숙이 토라진 눈동자 같던 콩. 그 콩을 한나절 물에 불린다. 갈고 짜고 끓이고 눌러서 도마에 올린 두부 한 모. 단단하지도 부드러운 것만도 아닌 무슨 맛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닌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게 어중간한 것이 숙이 눈동자에 비친 나를 닮았다. 외증조모, 외할머니, 어머니처럼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실은 이 자화상을 읽을까 아니면 엽서 한 장을 읽을까 정말로 꼬박 하루를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 작품을 골랐는데요. 엽서 한 장이라는 시는 어떤 시적 완성도가 꽤 높은 작품이에요. 시집이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자화상을 제가 최종 선택한 이유는 이 작품이 조금 더 시인 최선희에 가까이 있다고 생각을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도 정작 자화상을 그리는 데는 애를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시를 쓰는 시인에게 자화상은 더 드물고 더 어려운 작업이 아닌가 싶은데요.
고라니나 메뚜기 같은 세상 풍파를 다 이겨내며 버텼는데 결국 세월을 피하지 못하고 누렇게 변해버린 콩이 시인의 또 하나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 콩으로 만든 두부도 시인의 또 다른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시인은 단단하기만 하거나 부드럽기만 한 것도 아닌 맛이 있는 듯 없는 듯 애매하거나 어정쩡한 두부를 자기 모습이라고 또 하면서 그것이 옆집 수기 눈동자에 비쳤던 나를 닮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최선희 시인이 이 시의 시적 화자가 돌아가고 싶어하는 어떤 시절을 지켜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슬며시 엿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인이 마지막으로 외증조모, 외할머니, 어머니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뿌리를 이렇게 되돌아보는 모습이 있잖아요. 이거를 보면서 정말 이제 현대사회는 모계사회가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러면서 마지막 그 구절에 그 정지용의 시 향수 한 구절을 빌려오죠.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이라는 그런 구절인데요.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예쁜이라고. 이렇게 읽어야지 그러거나 말거나의 시인 최선이 답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저의 생각에 동의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최선희 시인은 자신을 두부에 비유를 했는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어디에 자신의 자화상을 그려 넣을 수 있을까요? 혹 시간이 되실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나름 재미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거나 말거나 봄 햇살을 따라서 걷는 최선희 시인의 시집을 읽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저는 시 읽는 일요일 김병우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